네, 토크앤드 시티콘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2024년 예상보다도 더 높은 성장이 과연 가능한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시길 정말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2024년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장이 시작됐는데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2024년 장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3년 마지막 날에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24년 첫 증시의 시작도 증시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정말 시장이 어렵다라고 벌써부터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살펴보시면 지난주 흐름을 보았을 때는 9주째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주간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금요일장에서 약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고 1월 첫째 날 어떻게 증시가 흘러갔는지를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10년 국채가 먼저 3.8% 수준이었는데 4%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회사 쪽으로 살펴보시면 애플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이 비중 축소라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빅테크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즈에서 제출을 했던 이 비중 축소 의견에 대해서는 이 바클레이즈 자체가 사실 23년도에 대한 S&P 500의 투자 의견이 3,7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던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어떤 흐름을 낳았나 보시면은 저희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상존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 시카고 PMI 지수가 46.9로 나타나게 되면서 51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P 글로벌 플래시 US 제조업 PMI 지수도 48.2로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0 이하면은 경기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정 장세를 나타내게 했던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S&P에 대한 글로벌 US에 대한 이 PMI 지수를 살펴보시면 51로서 지금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우상향을 조금씩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PMI 지표로서 경기를 이렇게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단언하기에는 이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역레포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역레포라는 것은 이제 연준이 국채 등을 시중 금융기관에게 빌린다. 즉 유동성이 계속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이 낮아지면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해서도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로 이제 역레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약 4에서 5개월 뒤면은 이 역레포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지금 현재 많은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S&P 500의 지수에 대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5천을 넘어서 뭐 5,200, 5,400까지도 얘기를 하는 기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750 밑, 즉 24년도는 23년보다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하우스들이 약 30%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4,750을 넘어서 5,000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70%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미 증시가 화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제 GDP를 당연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GDP를 살펴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연한산했을 때 2.3% 증가를 할 것이다. 뭐 그전에 2.7%에서 2.3%로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2% 이상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9%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건전한데 너무 건강한데 이렇게 저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연은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 2.39%, 즉 2%대 중반 이상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탄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힘이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저희 본부만의 이제 잔존가치 모델링이라는 것을 하면서 정시를 전망을 해 보았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을 때는 5,200 이상 수준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산업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은행에서도 2024년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안에서 더 저평가된 종목을 고르고 선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미국 은행들의 예금 증가율은 어떤 현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늘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예대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예대율 지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대율을 꼭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5주 평균으로 보았을 때 예금이 4.4% 증가를 했고요. 대출은 같은 기간 8.6%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예대율은 70.5%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고점이었던 예대율의 7.77%까지에도 아직 한참 남아있는 룸이 있고 2000년대 이런 닷컴 버블 시절에 있었던 뭐 100%대까지 갔었던 부분에서는 30% 가까이 이상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경기를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예대율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도 2%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여기서 예대율도 아직은 충분한 룸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살펴보시면 저희는 여전히 이제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있어서는 주식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신기했던 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나왔을 때 지금은 채권보다는 다시 한번 주식이 더 매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자산군의 채권이 30%였다고 했다가 5%를 하향하는 25%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딱 하필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채권을 어느 정도 비중을 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선택이지만 전체적인 자산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저희는 주식에 대한 선호 심리를 더욱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식을 75, 채권은 25, 그러니까 주식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왜 증시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GDP 그리고 예대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나오실 때마다 해주시는 이야기가 AI예요. AI가 2024년 미국의 증시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같은 동일한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AI가 이 산업에 투입이 되고 이 실질적으로 이 산업에 침투가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GDP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먼저 기존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실질 GDP에 대한 성장률이 이 2.1% 정도의 트렌드로서 지금 쭉 흘러가고 있었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AI라는 신산업군이 나타나고 이 AI가 너무나 많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보아봤을 때는 이 GDP 그 성장 라인이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DP에 대한 어느 정도를 생산성이 창출을 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나라고 살펴보시면은 먼저 이제 이 인공지능 자체가 이 침투율을 50% 이상 달성할 거라고 전망하는 시간이 기존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뭐 전기라든지 자동차, 인터넷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침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GDP 성장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과거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GDP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늘 예시를 들었던 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어떤 건설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들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AI 그리고 이제 생산성 증가를 시켜서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가담을 하는 게 국가의 존폐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보시면은 GDP 생산의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생산성이 70% 이상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데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이 80%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계속해서 AI 산업에 대한 각 국가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저희가 늘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더 끌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AI 뭐 빅7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떠올리면은 사실 전일 증시도 그랬고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아직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저번 2023년 증시도 보면은 M7이 쭉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M7이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가장 적게 오른 종목이 애플 55%,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45%로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종목이었고요. 정말 엔비디아 투자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S&P 500은 고작 27% 작년 한 해 오른 그런 모습으로서 정말 이 M7이 S&P 500 미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이 S&P 500의 산행 PER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S&P 500의 지금 19배를 나타내고 있는가 동시에 M7은 29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이 PER을 통해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이 늘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여전히 이 빅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빅테크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크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은 이 기술주 기업들의 이런 이 기술 투자, CAPEX가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노미널과 리얼로서 보았을 때 이 CAPEX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전분기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즉슨 아직까지는 과열로서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서 아무 거에나 막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게 해서 투자금을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특히나 이제 크게 이제 대서특필을 했던 그런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기술력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3년간의 투자 규모가 32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YOY 기준으로는 50%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이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세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클라우드의 절대 강자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아직까지 이 세 기업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 투자 금액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AI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닷컴 버블 시절에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인터넷 그냥 닷컴이라는 것만 보이면 그냥 투자가 되었고 너무나 이 데이터 이 하드웨어 기반이 다 완벽하게 투자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인데 이 AI라는 것은 과거에 너무나 이렇게 단단하게 이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가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상태에서가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서 AI가 그렇게 버블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제 M7 말씀드렸던 것처럼 M7이 과연 중소형주보다 더 도태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투자 규모를 안 그래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 투자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력에 있어서 혜자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규모를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빅7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빅7은 계속해서 2024년에도 성장성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러셀 2000이 나스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기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은 왼쪽의 차트는 이제 월별로 네.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의 차트는 이제 연도별로 나타낸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왼쪽부터 살펴보시면 뭐 러셀 2000이 즉 중소형주가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0% 정도의 확률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S&P 500이 훨씬 더 러셀 2000보다는 아웃퍼폼을 하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고 연도별로 보시더라도 2013년과 2023년 이 기간 동안에 보시면 러셀 2000이 아웃퍼폼을 소폭 하다가 2년에서 4년 동안 잠잠하면서 오히려 S&P 500이 더욱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과거 역사적 평균을 보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기업 분석에 탁월하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러셀 2000 중소형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S&P 500 같은 대형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이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러셀 2000보다는 S&P 500이 더 많은 수익률을 창출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특징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4분기 차량 인도 데이터가 BYD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밀리고 있다. 중국에 더욱더 좀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테슬라도 M7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M7의 기업들의 단 한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이 수직적 통합이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직적 통합을 이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냥 하나의 차트로 보여줄 건데 테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플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제 지난 2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이 20%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면서 애플보다도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로 보았을 때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애플이 85%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삼성과의 격차가 73%포인트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애플을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는 애플이라는 이 하드웨어도 물론 너무 좋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애플의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이 서비스 매출인데 이 서비스 매출의 이익률이 뭐 거의 77에서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이 기업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기업, 그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지 않고 AI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계속해서 저희가 너무나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로봇들도 보이고 있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48V라는 역사상 처음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술력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 기가팩토리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팩토리 자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동차 자체도 OTA를 통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실질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테슬라의 굉장한 많은 멀티플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전기차 시장에서 표준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과연 지금의 멀티플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직적 통합을 이룬 이 M7, 이런 기업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 테슬라의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당연히 이제 중국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수직적 통합을 이룬 기업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1, 2위가 이렇게 위기라면 3, 4위는 어떡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위기감에 대해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뭐 줄어든다. 그리고 저희가 외신 스케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외신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성이나 아니면 좀 유용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나 사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좀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을 쓸 때 굳이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 필요해? 이렇게까지 작은 화면에 있는 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그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도 저희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이 기후변화 같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 많은 국가들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기후변화를 잡아야 되는 그런 기술력에 온갖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당연히 이제 인프라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는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또는 둔화해지는 모습은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 산업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이 두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컴퓨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닌 둔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살펴주시는 게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앞서서도 저희가 포트폴리오 업종별 전략들을 짰는데, 또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짜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성장주와 가치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네, 24년에도 거의 저희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장주 80 그리고 가치주 20 비중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최근 가치주,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AI 관련된 산업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인 24년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저희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신 분은 유한태증권의 김동관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